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때 윤석열 부부와 함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자신을 압박하던 윤석열에 대해서는 나도 다 알고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면서 진실을 다 아는 것처럼 반발하기도 했지요. 이제 그렇다면 그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 떠오르는 말 두 가지는 진실은 송곳과 같아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과 죄는 지은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이렇게 더울 때 물도 많이 드셔야 되지만 기력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내서 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중복입니다. 이제 중복 지나면 조금 나은데 대체로 보면 대개 이렇게 이제 복 때 우리가 삼계탕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초복 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중복 특별 기획 상품 해신탕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큰 닭도 들어있고 문어, 전복, 새우, 약재, 티백까지 들어있는 푸짐한 정어리몰 해신탕 이열치열로 중복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여름 특선으로 복 특선으로 오리불고기 저번 주에 우리 정어리TV에서 먹방까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죠. 입맛 없을 때 정말 입맛 돌게 만드는 영양 만점 오리입니다. 매콤 양념, 간장 양념 두 가지 다 맛있다고 지난주에 우리 패널들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는데요. 해신탕, 오리불고기 둘 다 영양 보충에 으뜸인 상품들이니까요. 많이들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크로드님, 오리불고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매운맛도 적당해서 순한 맛 수준이던데요. 간장 맛도 맛있고요. 두 가지 다 드셔봤군요. 깜찍한 손선풍기 감사합니다. 바람새기보다 액세서리로 목 밑에 달고 다녀도 될 듯합니다. 리뷰 보내주셨는데 실크로드님 고맙습니다. 5만 원 이상 구입하시면 저희가 정어리 선풍기 선물로 보내드리는데요. 이번에 뭐 해신탕, 불고기 함께 주문하셔도 5만 원 넘고 또 불고기 양념, 뭐 간장 양념, 매콤 양념 방금 실크로드님 같이 두 가지 시켜도 이거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슬기롭게 소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보통 더위가 아닙니다. 오늘도 서울이 최고 기온이 37도, 내일도 37도 계속 이어지는데 당분간은 비 소식도 없고 폭염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쯤에 34도로 떨어지는데 34도도 보통 더위가 아닌데 그나마 34도 하면 덜 덥게 느껴질 정도니까요. 여러분 보통 더위 아닌데 이럴 때 건강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열 질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야외 활동 줄이시고 꼭 일을 해야 되면은 휴식 시간 지키시고 그리고 물을 자주 드시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못하면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지금 아침에 속보가 떴더라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어제 대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표됐는데 이제 오늘 뭐 대표 됐다고 해서 압수수색한 건 아니고 영장은 청구한 게 진작이니까 지금 공천 개입한 거 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확한 법적 혐의는 뭐 업무 방해 혐의입니까? 공천 개입은 업무 방해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업무 방해를 직접적으로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이게 지금의 계엄도 따지고 보면 이제 이거 직접적으로 촉발시켰던 원인이 아마도 명태균 게이트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명태균으로 통해서
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던 걸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 부부가 이 개헌까지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데 정권 초기로 거슬러 가지 않습니까? 이미 그 집권하기도 직전에부터 이 김영선 전 의원을 다시 한번 뭐 대선 때 열심히 일했다라는 이유로 공천을 시켜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김건희를 통해서 윤석열이 했다라는 거고 그때 이제 어제 또 윤상현 의원도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때 있었던 일을 죄다 알고 있는 게 당시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대표를 맡았던 이준석이고 또 이준석이 또 명태균에 또 가깝게 지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뭐 들여다봤을 때 이준석 현재의 대표만큼 정권 초기부터 있었던 공천이라든가 아니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뭐 자기는 아무 관계 없다시피 개혁신당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개혁이란 말이 부끄럽게끔 구태 보이면서도 또 당 대표까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에게 직접적으로 가기 위한 한 단계 더 근접했다라고 이렇게 압수수색에 어떻게 보면 의미를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준석만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였잖아요. 그러면 진실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또 이준석이 대표 시절에 윤석열을 또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10월 뭐 요때 나온 얘기잖아요. 칠불사에 가서 이미 명태균 씨가 불러서 천하람 지금 의원과 함께 칠불사에 가가지고 다양한 뭐 공천 관련한 김영선 관련 얘기도 의노도 나왔다는 게 또 나와 있고 또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 김건희 씨랑 통화한 녹취도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직접 와서 어머 대표님 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했었던 기억도 있고 이러고 보면 이준석의 핸드폰에도 무궁무진하게 공천 개입 그리고 혹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본인 말로는 지금 뭐 개혁신당 대표가 돼서 하루 만에 이렇게 압수수색하냐라고 지금 본인은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뭐 오해 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야말로 오해 살 일을 그동안 해왔어요. 김건희 씨,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도 있었고 통화한 내역도 있었고 만남의 정황도 있었고 만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명태균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도 했었고 그리고 이명수 기자와 최근까지도 이명수 기자 묻지 않았겠습니까? 명태균 씨랑 최근에 뭐 이거 그 대선 관련해서 논의 있었죠 라고 하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안 들리는데요? 뭐 이렇게 빠져나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본인이야말로 국민들께 오해 살 일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살 일 얘기하지 말고 억울한 것 있으면 특검에 가서 편안하게 다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초님 우선 이준석 당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감옥에는 가야 합니다. 그러셨는데 어제 전당대회에서 찬성 득표율이 98.22%예요. 물론 혼자 나오기는 했지만 참 보기 힘든 그런 수치죠. 그런데 개혁신당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투표에서 찬성이 25,254표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준석 제명하라 하는 것은 60만 명을 넘어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60만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 그 청원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막 200만도 넘고 그런 수치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 청원은 그때보다 훨씬 더 문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약간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인증만 하면은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방식으로 인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국회 청원 60만 명은 상당히 높은 본인 인증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의 그 발언, 대선 때 있었던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이준석 이제 대표라고 해야죠. 이준석 대표가 예. 사실 피의자로 지금 그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봤을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그 김영선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그러니까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에서 저는 퍼즐을 하나 맞추는 전체 큰 그림을 맞추는 마지막 퍼즐 몇 가지 퍼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피의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설명하기 편하게 내란처럼 보면은
중요임무종사자인가 단순가담자인가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역할을 한 거니까 저는 전체 큰 그림에서 그 윤석열과 김건희의 뭐 통화, 명태균의 통화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준석의 역할,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내가 확인해 보니까 김영선 경선하라던데 라고 하면서 경선하라던 걸 확인한 다음에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전화하고 윤석열한테 전화한 거 그 흐름상에 있는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은 검찰이 이준석도 뭔가 개입을 했구나라는 증거도 확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윤상현한테 전화했다는 것도 이미 명태균이 누군가의 문자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까지 아직 검찰이 명확하게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공천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대표가 방관한 건지 아니면 진짜 깊숙이 개입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압수수색 결과의 발표를 할 때 좀 조금씩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검찰보다는 특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지금 이제 성치훈 부의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완전히 이준석 빼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이렇게 했는가 아니면 거기에 이준석이 공모하고 가담했는가 바로 그 부분을 이제 특검이 밝혀내야 되겠죠. 공천 개입 의혹을 확실하게 하려면. 그러면 이준석은 공범일까 아닐까.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준석이 충분히 공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건희하고 통화한 내용 떠오르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김건희와 통화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이준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다른 날에 상의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네. 서초동 와 있어가지고 뵙긴다 해가지고요. 아, 수치도 많이. 저녁 뭐 제가 말씀하니까. 아,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아, 그럼 오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거야. 그, 포항공천 때문에 김정재가 해가지고, 김관희 돼가지고, 김정재가 당시 팔고 다니는데 어쩔 거냐 해가지고 한 거고. 지금 이제 다 듣지는 못했지만 설명을 해주면서 김건희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박형광 기자한테 들려준 거죠, 임선 네. 부대변인. 예, 제가 아까 뭐 통화 내용에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얘기했던 게 이제 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저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저 이준석 대표가 그 박형광 기자한테 마치 자랑하듯이 내가 이런 거 했다라고 들려준 거잖아요. 근데 저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본인이 김건희랑 만났던 이야기도 무용담처럼 한 것들도 있고 하다 보면 김건희와 이준석의 그동안에 공천에 있었을 때 상의했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이번에 특검이 이준석의 핸드폰 그리고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하드에 뭐 통화 내역 카톡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보니까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상계동 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씨 집 동탄에 있습니다. 동탄에. 그러니까 상계동만 해서는 안 되고요. 동탄도 지금 같이 갔어요. 네, 지금 갔으면 다행이에요. 어제까지 상계동만 갔더라고요. 아. 그래서 동탄도 집에 가서 분명히 뭐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카톡, 통화, 그리고 김건희 또는 윤석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상현,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 그 카톡이나 통화 내역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부분도 잘 압수수색해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도 멀지 않았어요. 저 김건희하고 통화한 게 2022년 4월이거든요. 한참 이제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인 때인데 그때 가서 김건희를 만났다. 뭐 때문에 만났을까요? 아니 일단 우리가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준석도 명태균을 갖고 왔고 명태균은 직접적으로 김건희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에 그 중간 다리가 이 명태균이었고 명태균이 했던 일은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이미 남부지검에서 공천 개입 수사를 했었고 구속까지 됐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를 만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윤석열이 쭉 해왔던 거의 모든 일들은 김건희가 사실상 주도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김건희에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였다면 이 3자 관계에서 지금 당장 특검이 들어보는 것은 그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7불사 회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김영선 전 의원이 나 그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들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다 언론에 폭로하는 그런 대가로 그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좀 주라. 이 얘기를 하느라고 그때는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 만남 이전부터 쭉 그 과정에서 어떤 공천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지를 이준석이 다 잘 알고 있다는 거고, 그게 일단은 특검이 들여다볼 거고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는 이준석 그 현재 지금 개혁신당 대표는 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명태균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만 놓고도 이준석 게이트라고 할 만한 또 하나의 비리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 얘기했잖아요. 양두구익이라고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팔았다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국민의힘과 관련된 많은 비리들이 이준석을 통해서 하나의 또 문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양 변호사님,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강제 수사잖아요. 네. 그때 당시 김건희, 윤석열이 공천 개입을 한 의혹을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준석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단순히 궁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하고 조사해보는 과정에서 이준석의 개입한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네.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이른바 이제 법적으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장 발부 판사에게 제시를 할 때도, 자,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당시에 공천권리위원장 윤상현과 당시에 당대표인 이준석과 그리고 김건희와 그때 이제 인수위 시절이니까 당선자 신분 윤석열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온 걸로 이러저러한 다른 증거들에 비춰봐서 좀 분명히 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걸 확실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판사가 보기에 고개 끄덕일 정도까지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 때 영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영장에 공천 개입 의혹, 공범, 피의자 이렇게 적시를 했으니까 뭐 그런 정도 소명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요, 몇 가지 녹취들이 있잖아요. 뭐 아까 해주라는데 말이 많네. 뭐 그건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막 불거졌을 때 이준석이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그게 참 야릇한데, 김건희 개입에 대해서 이건 선의로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혹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들어봅시다. 의원님께서 김 변호사님이 뭐 공천 관련해서 뭔가 추천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더라도 선의의 차원이었을 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선의의 차원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정확히 제가 한 말을 들여다보시면은, 이렇게 불안정한 공천 개입 의혹을 기사화에서 터뜨렸을 때 저쪽에서 선의의 조언이라고 해명할 수 있다. 이거는 선의의 조언이라는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죠. 이거 다 그냥 친한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그냥 선의의 조언해준 거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단정 짓지 않겠다 한 거지. 그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선의의 조언이라 했다 하는 거는 그거는 비약이죠. 그거는 비약이 아니라 그거는 말장난같이 들립니다만, 성지훈 의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추가적인 뭐 예측을 할 필요도 없이 드러나는 것만 딱 그 팩트가 정확하게 나온 것만 보면은, 아까 그 앵커께서 이렇게 성대모사도 해주셨던 그 윤석열이 내가 해보니 뭐 이거 그것도 있었지만 문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태균이 그 이준석을 통해서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경선이라던데요라고 정보를 제공해준 사실, 그리고 명태균이 다른 사람 함 교수라고 또 있습니다. 이 관련자로. 함선득. 네, 그 교수 함성득 교수랑 한 문자에서 윤상현한테 그러니까 이준석이 대표였으니까 대표가 전화했다. 김영선 건 관련돼서 전화했다라는 문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그럼 뭘 연락을 한 것인가? 최소 지금 드러난 걸로만 봤으면 정말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최소화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알아봐 준 거죠.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표의 권한을 갖고 지금 이쪽 경선이라든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정보를 제공해 준 거라면은 이것도 공범이죠. 왜냐면은 그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그 정보를 전달해 줘서 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최소한 이겁니다. 최소한. 만약에 이준석이
윤석열한테 전화해서 김영선 해달라, 단수 공천 해달라, 경선 말고 단수로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이러면은 이제 공동 정보까지 올라가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상당히 최소한 정보 제공까지 한 것이 제가 봤을 때 지금 팩트로 드러나 있는 그 요소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지금 아까 우리가 본 영상처럼 이렇게 말장난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갈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명확하게 있는 거 다 뭐 부르고 밝히고 오히려 윤석열, 그 민건희, 명태균 이쪽에 관련된, 근데 못할 겁니다. 왜냐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이준석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 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불어버릴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특검이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서 뭔가 유도를 하겠죠. 근데 지금 전 최소한 여기까지는 왔다.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피의자로 갈 만한 요소는 갖춰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이 부분을 패널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한 것, 윤석열과 함께 공천에 개입한 것은 이제 뭐 부동의 사실이고 이준석이 거기에 얼마나 개입을 했을까 하는 건데 지금 일단 공범이고 피의자로 적시가 돼서 수사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준석은 무엇을 노리고 김건희와 김건희와 윤석열의 공천 개입에 맞장구를 쳤을까?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양지열 변호사님. 뭘 노린 걸까요? 일단 좀 크게 그림을 보면 명태균과 함께 이준석이 꿈꿨던 건 명태균의 어떤 그간의 얘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윤석열을 일단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일에 협조한 다음에 그 다음 차기 내진 차차기를 이준석 본인이 대권을 생각을 했다. 그리고 명태균도 그렇게 나가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권할 만한 능력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징검다리 역할만 한 다음에 다음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로 한번 이준석을 키워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친윤들과 갈등도 생겼고 다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뭔가 그 커다란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이제 권력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준석은 자기 윤석열을 자기가 당선시켰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 대표로서 지원도 했었고 뭐 갈등 관계에서 뭐 싸웠다가 붙었다가 해가면서 선거운동도 치렀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관계 계속 유지를 했었겠죠. 그리고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 직접적으로 뭘 나서서 한다라기보다 계속 그 구도 안에서 자기가 빠지면 안 되니까 적어도 김건희는 이준석이 보기에도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실세니까 여기에 보면 뭐 정보를 줬던지 간에 아니면 뭐 직접적인 어떤 거래를 했던지 간에 멀어져 있을 수는 없는 관계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날카로운 임세은 소장님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준석이 또 명태균 씨 그리고 또 윤석열, 김건희와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와는 모종의 어떻게 보면 거래 관계가 있죠. 지금도 사실 명태균 씨와 연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까지도요. 그러면 그 뒷배는 본인이 당대표, 그러니까 무명은 아니지만 사실 그 청년 정치인 저보다 한참 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씨가 네. 어떻게 보면 청년이고 그렇게 안 보이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뭐 저한테 막 이준석 반말하라고 그러는데 동생이에요, 저보다. 네, 근데 그 뒷배가 그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이제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는 박근혜 키즈로서 당에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몸집을 키웠는데 박근혜 탄핵과 함께 어떻게 보면 자기의 끈이 없어진 상황에서 어떤가 다른 뒷배가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는 되고 싶고 욕심은 많고 하고 싶은 건 많고 입은 살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명태균 씨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도움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대전에 있었던 모 호텔의 성접대 사건. 뭐 정확하게는 성접대 의혹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의혹에 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조력 혹은 검찰의 뒷배가 또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복주머니 싸움하면서 서로 뭐 주고받고 했던 건도 있고요. 딱 봤더니 김건희가 실세라는 건 당연히 알았고 이준석이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그 입당을 뭐 하려고 했을 땐가 하여튼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딱 갔다 보니까 김건희가 앉아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핵심이고 그거를 그 검찰의 뒷배를 봐줄 수 있는 키는 김건희일 것이다라는 그런 당연한 그 동물적인 예측이 있었겠죠. 그래서 김건희와의 관계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통화에서도 보면 윤석열이랑 통화 안 하잖아요. 김건희랑 바로 직접 다이렉트 통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과연 그럼 김건희와 이준석이
뭐 누나 동생으로 만난 사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거래가 있지 않고서 왜 둘이 따로 만났겠어? 안 그럼 바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거는 공천과 그리고 뒷배와 나의 그 성접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을 가리기 위한 도구였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 명태균 씨는 당연히 이준석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명태균 씨가 연락하고 있다니까, 이준석은. 그럴 수도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죠. 성치훈 의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그냥 심플하게 보는데요. 여론조사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불법 이 공천 관련이 결국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불법 여론조사를 윤석열에게 계속 해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사실 처음에 녹취록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거는 명태균 이 사람 뭐지 사기꾼 같은데 근데 대통령 당선됐다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명태균 같은 사람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막 들어주는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는 식의 그 녹취가 나온 게 충격적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결국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뭔가 해줬다는 의혹이 매우 짙은 거고 그거를 만약에 안 들어줬을 경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준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 케이스도 똑같은 거죠. 아까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관련 뭔가 지금 분명히 있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가 됐고 그런 명태균 씨가 부탁하는 건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여론조사라는 하나 불법 여론조사라는 그 하나로 그 윤석열, 김건희 지금 이준석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뭔가 받았으면 뱉어내는 거죠. 원래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자기 장부 수첩하면서 요게 10억짜리 수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자기가 이렇게 다 제공해 준 거 대가가 다 바라고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본인이 공짜로 해준 게 아니거든요. 여론조사 다 해준 다음에 나중에 그 돌려받는 과정 속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그런 매개체가 된 거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사를 안 해본 저도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 수사를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시간, 장소, 관계 이런 것을 딱 맞춰보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이 많네 그것은 들어볼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네 했던 게 2022년 5월 9일이에요. 근데 바로 그날 윤석열하고 명태균이 통화해서 말이 많네 했고 바로 그 비슷한 시간에 또 김건희가 명태균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 현장이 같이 현장에 있었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시간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 녹취가 한날에 있었던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명태균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예.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대통령이 원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네. 이게 누가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대장님 고맙습니다. 난리도 아니야 지금. 박한수 의원하고요. 네. 이준석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보시면 다 하려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아니 내가 저기다가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뒤로에서 다 당내에서 하여튼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예, 사모님. 아니,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쵸?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같이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더 그림이 잘 그려지네요. 아무튼 윤석열이는 뭐 말의 절반은 뭐 이거네요. 그 전에 아마 김건희하고 명태균하고 통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하고 명태균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좀 말이 많으면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거기에 이제 윤한홍을 이제 꼬질른 거죠. 이자가 지금 반대합니다. 시계가 내가 전화할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딱 한데 방금 김건희가 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한테 보고받는 것 같아요. 내가 했어. 했다. 정냈다. 알았어. 수고했다. 그러고 이제 명태균한테 전화. 그런 상황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통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윤석열이 뭐라 하니까 하고 윤석열한테 보고받는 거죠. 보고받고 이제 본인이 다 파악한 거예요. 김건희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디렉션을 딱 준 거죠. 이제 바로. 그러니까 아까 명태균 씨와의 통화했던 내용과 윤석열과 그 명태균 씨 통화했던 내용을 그대로 김건희 얘기하잖아요. 보니까 윤한홍이랑 권성동이 방해한다 그러죠? 맞죠? 이렇게 바로 이야기한 건 윤석열이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랬어요. 명태균 씨도 지인한테 이야기했을 때, 야, 내가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그 윤석열이가 다 그대로 얘기하니까 사모가, 오빠가 뭔데 어떻게 우리 명 선생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오빠가 그러고도 대통령 자격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막 잡들이를 하더라 얘기도 하잖아요. 명태균 씨가. 이왕이면 그런 걸 때는 성대모사로 해주시면 더 낫지 않아요? 제가 우리 감옥 곧 감옥 가셔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감옥 가면 못 들으니까 못 한번 해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명태균 씨한테 오빠가 대통령 자격 있어? 명 선생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임세현인데? 임세현인데? 지금 한창 지금 비슷합니다. 활동을 지금 걸고 약간 있는데.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안 해가지고. 그래 오랜만에 해서. 오랜만에 지금 바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고를 계속했다는 게 드러나고 저는 저기서 참담했던 게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저 대통령 부부에도 참담했던 두 가지 포인트가 대통령 부부의 언어가 저렇게 천박합니까? 지금 아무리 명태균 씨가 뭐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인이랑 통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저 무슨 술 먹고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당선인 부부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 이 국격이 떨어졌던 실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의 품격이 저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게 참담했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이. 근데 집권 여당이 공천이라는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있고 절차라는 게 있는 게 그래도 이준석이 당대표였고 그다음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 부부가 당선되지 얼마 안 돼서 힘이 세다고 해도 지들이 막 마음대로 공천하고 심지어 공천관리위원장도 아닌 윤한홍, 권성동,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뭐가 되고 안 되고가 그게 가능한 당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이 집권 여당의 수준 낮음과 이 대통령 부부의 천박함 이게 또 이 대화를 통해서 다시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참 화가 나네요. 저런 인간들에 의해서 3년 동안 지배받았다는 게. 저도 저 녹취를 다시 들어보니까 그 5월 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임 전날이잖아요.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최고 권력자가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죠. 윤석열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뭔가 말이 많네,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전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의 멘트입니다. 뭔가 말이 많고 난리도 아니다. 뭐 어떡하지? 뭐 하려는데 잘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딱 중간 전달자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저런 식의 뭔가 회피 아니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않는 저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김건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취임 전날부터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녹취지만 다시 들으니까 참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저 때부터 이미 뒤집혀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새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그렇게 깊이 개입을 해놓고도 그동안에
본인이 밝히지 않은 이유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밝혀봐야 내가 어차피 개입이 됐는데 그걸 나도 걸려 들어가는 건데 할 수도 없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당시에 얼마나 윤석열이 이준석을 쳐내려고 온갖 수를 썼습니까? 그럴 때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 죄보다 너네들 죄가 더 클걸?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로 갈 거야? 라고 계속 공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지금 뭐 그런 것을 뉘우치거나 진실을 고백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현행범도 아니고 뭐 타이밍도 지금 내가 바로 대표 뽑혔는데 대표? 뭐 그 당의 대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리 아파서 못 줬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항변을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네,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오늘 이제 보통 당 지도부의 새로운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언론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뭐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윤상현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할 텐데. 어제 근데 윤상현 의원은 조사를 받고 나가신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지난번에 제가 11월 달인가요 작년에? 그때도 이미 검찰 측에 한번 나와달라 해가지고 출석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했고 이런 얘기 안 했다를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수사 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도 또 확인할 게 있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수사를 좀 지켜보시면 어떤가요? 너무 무리하게 속도 좀 펴고 있다 이런 생각 드세요? 이게 특검을 3개나 펼쳐놓으니까 그 3개 특검이 어쨌든 특검이라는 것도 서로 간에 경쟁의식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무리한 수사라는 판단이 국민들한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근데 법률가 계시니까 양절 변호사님 현행범도 아니고 그러는데 현행범은 압수수색 안 하고 현행범은 체포지요. 네, 바로 그 자리에 체포합니다. 누가 됐든지 현행범 체포는요 수사기관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지난해 뭐 10월 11월에 자기가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참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한다는 것도 뭐 마땅치는 않습니다만 어느 권력 하에서 그게 수사를 했느냐에 따라서요. 이 부분이 진실이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앵커님께서 오프닝 할 때 말씀하셨듯이 진실은 송곳 같은 겁니다. 이제 드러날 때가 됐기 때문에 뚫고 나오는 거고요.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그 많은 것들이 하나도 그럼 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이 다 빠져나갈 수 있을 걸까요? 저는 저기 와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도 참 이준석이라는 사람 내지는 정치를 한다고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막 기형적으로 여기저기 뭐 이렇게 막 이념 만들고 뒤에서 뭐 꾸미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말로를 가져가는지를 아마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특검이 좀 똑똑히 보여줘야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저런 인물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이는 지금 혐의가 걸려 있는 게 많아요. 김건희 특검에는 공청 개입 업무 방해죠. 서울경찰청에서는 지금 대선 토론 때 젓가락 망언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대선 토론 때 성상납 없었다라고 하는 허위 발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돼 있고 개혁신당에서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이건 아마 허은하 대표가 제기했던 건인 것 같고 그리고 EBS 김현정 방송법 위반 관련해서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건 뭐죠? 이거는 토론 과정에서 시간대에서 그러니까 이 사전 녹화를 한 부분이었는데 마치 녹화가 아니라 생방송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데 같이 이제 참여했다 이런 의혹으로 보입니다. 그게 맞죠? 아니 그 카톡으로 그 실시간으로 김현정 씨한테 내가 이런 얘기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데 실제로 그 준성맘이라고 하는 김현정 앵커가 이준석이 오다한 대로 카톡 내용 그대로 방송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 좀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너무 많아요 혐의가. 이준석이 이제 혐의 사실이 드러나고 만약에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체포 동의안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박찬대 후보인가 정청래 후보인가? 김용민 원내 수석, 박찬대인가? 예, 김용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예. 이준석 이제 대표 압수수색 관련해 소개하면서 혐오를 기반으로 하고 반칙과 부정으로 성장한 정치는 빠르게 몰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검이 체포 동의안을 보내면 국회는 신속하게 동의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박찬대 그 대표 후보께서도 김용민 수석 부대표와 뜻을 함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준석 대표의 체포 동의에 오면은 우리는 민주당은 가감 없이 동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이 말에 그리고. 이준석 국회에 만약에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체포동의안 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지금, 터지겠는데요. 예, 22,000명 넘었는데 좋아요가 8,000분인데 이준석 체포동의안 반대하시면 안 누르셔도 되고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얘기는 여기까지 하지요. 방금 전에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경찰에서 서울 구치소 교정본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특검에서 압수수색 들어갔나 했더니 경찰이 들어갔어요. 교정본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그래서 지금 서울구치소 과천정부청사 교정본부에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매우 궁금한데 양재열 변호사님 뭘까요?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비춰볼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특검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저 교정시설이요, 약간 그 섬 같은 데여서 그 바깥에서 개입이 정말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농담처럼 자기 뭐 왕노릇 한번 해보고 싶으면 저희 법조인들끼리도 그 교정시설에 가서 수장이 돼보면 그만큼 재량권도 많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물론 제가 비의를 한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인데 근데 반면에 서울구치소는 워낙에 흔히 말하는 범털들이 많이 고르는 곳이기도 해서 함부로 또 이 수사기관에서도 안 건드렸던 곳이거든요. 거기를 직접적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건 뭔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윤석열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특검이 압박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서울구치소 측에서 윤석열 구인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계속 조금 더 이제 강제를 동원하라고 그랬는데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책임 묻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왜 100% 추측이 잘 왜 그러냐면 구치소나 교정본부를 저렇게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압수수색 딱 제목이 떴길래 특검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인치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조사를 들어가는가 했더니 경찰이 내부 비위 정황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무언가가 비위가 있는 것으로 혐의를 잡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된 것들이 딱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참 나온 게 저거라서 예측밖에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손보기가 아니면 실제로 이자들이 뭐 윤석열한테 술 주다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술까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할 것 같긴 하다. 편의를 봐줬다든가 아니면은 공개된 것과 달리 윤석열에게 뭔가 뭐 다른 특혜를 줬다든가 이런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치를 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저렇게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전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분명 정말 그냥 윤석열과 관련되지 않은 비위여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그냥 합리적 의심입니다. 뭐 예측의 영역입니다만 윤석열과 관련되어서 서울구치소나 교정본부가 뭔가 단순히 그냥 경찰이 예측만 갖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찰은 뭔가 그것과 관련된 뭔가 정황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증언이라든지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참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구속되기 전에 밖에 있을 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해서 만약에 왔다면 서울구치소나 교정본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일을 저지른 겁니까? 이렇게 밖에 나오기만 해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밖에 풀어줬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지금 다시 구속시킨 게 얼마나 다행인지를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전 금방 그 관련된 왜 했는지 그 기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사하는 방식이 그런 건 있었어요. 별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뭔가 그 했는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듣네. 야, 다 털어봐. 그래가지고 이걸로 하는 거 그걸 이제 별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서울구치소 교정본부 압수수색 들어갔다라고 하면 뭔가 윤석열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금 사실 검찰의 뭐 비대한 권한 얘기를 하는데 이 교정본부를 관리 감독하는 권한도 관할 검찰청에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도 이제 서울중앙지검 관할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지검의 검찰에서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평소에 엉뚱한 일 가지고 우리가 경찰이 들여다보겠다가 윤석열 인체와 관련돼서 잘 안 되니까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수감자와 예. 관련된 부분 막 찌른다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검찰 내에 남아있는 윤석열 뭐 잔존 세력이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편의를 봐주거나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라면 이것도 엄청난 일인 거고, 그리고 특검이 이걸 혹시 이거 이미 적발해서 경찰의 수사 의뢰를 통해서 이거를 들어간 거란다면 정말 특검 잘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예. 그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증거를 잡기 위한 것인데 서울구치소 이런 데에는 CCTV가 다 있죠. CCTV 다 재소자들 있죠. 감시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까지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요, 복도를 들여다보는 예.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 변호인 접견하는 공간이라 이런 데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신망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CCTV, 통신망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결제 서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 본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요즘에는 압수수색을 할 때 막 들어가가지고 막 다 있는 데가 없는 거 다 터는 게 아니라요. 예. 우리가 이거를 봐야 합니다라고 딱 특정을 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막연하게 먼지 털듯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지난번에 첫 번째 구속돼 있을 때 도대체 이자가 얼마나 어떤 특혜를 많이 받았을까, 나중에 이렇게 끌어내라고 하는데도 뭐 전직 대통령이라서 무리한 공권력 행사 어렵다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규정에 어긋난 특혜를 줬다거나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내부에서도 제보나 고발 이런 거 엄청 들어오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 윤석열 처음에 구속됐었을 때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1층 전체를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을 위해서 전부 다 약간 개조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전체를 다. 그래서 윤석열 머무는 방도 이만큼 만들고 그다음에 뭐 김성훈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했었다는 얘기가 당시에도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치소를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불가해서 그냥 논란에만 그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신빙성 있다고 보이는 게 함께 그 당시에 그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송영길 대표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3층에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1층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윤석열을 위해서 통으로 뭔가 만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분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님이. 그러니까 그런 의혹도 제기한 것이 있어서 저는 그건 분명히 이 관계기관에 있는 직원이 편의를 불법으로 봐주지 않고서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수감자가 1층을 통으로 개조해가지고 그거를 호텔처럼 꾸며서 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 압수수색이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의 직무상 비위 의혹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직무상의 비위를 저지를 수 있는 일이 교정본부에서 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의 뒷배를 봐준 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다른 해석이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런 특혜성, 그 윤석열을 위한 특혜 이런 부분이 아마 적용되지 않았나라고 그냥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잘 가라 멧돼지야.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술병 나오면 대박. 트로디님, 전화기, 술반입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또 압수수색하면 또 결과 나중에 또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만 짧게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준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 투표 형식으로 좋아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사이에 몇천 명이 좋아요를 누르셨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반영하겠지요. 예,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78만 5천 명에서 지금 며칠째 머물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독이. 예.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양지열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CHOI 초이님이 변호사님 핸드폰 번호로 시세행에서 윤석열 소송 배상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링크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그거죠. 그 예. 윤석열 내란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해서 1인당 10만 원인가? 예. 뭐 그 청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죠. 1심이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100명. 근데 시세행이 뭐예요? 이게 뭐 그 단체인가? 사세행. 사세행 같은 사세행. 네, 사법고시 뭐 다시 부활하는 몸이 아, 있고 예. 뭐 사세행. 근데 이제 이런 게 오면은 막 이제 요즘에 보이스피싱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 참석하고 싶으시더라도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아. 본인이 직접 검색을 하시면 지금 나옵니다. 몇 군데 변호사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군데 정도가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예. 거기로 직접 검색을 하시고요. 웬만하면 링크를 통해서는 뭐든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참여하더라도 예.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직접 검색하셔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때 10만 원씩 소송한 사람들 이번에 승소한 게 몇 분이죠? 이번에 10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8명? 108명? 8명? 네. 그럼 100명이면은 10만 원이면 1억 아닌가? 네. 그걸 만약에 대법에서 확정이 되면 예. 누가 물어야 돼요? 윤석열이 물어야죠, 당연히. 오. 윤석열에게 청구를 한 겁니다. 피고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예. 윤석열은 돈 없는. 그리고 지금 10,000명 정도 기다리고 있고요. 윤석열 돈 없다던데. 돈 없죠. 부인이 해주셔야죠, 뭐 부인이. 부인 안 해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70몇 억인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김건희. 김건희 거고. 김건희 거고. 윤석열은 한 6천만 원인가 거지야? 받았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한 5억 정도. 5억이나 했어요? 예, 예. 아, 초반에 결혼했을 때는 그 그라프 목걸이 수준밖에 없었거든요. 예. 이번에 퇴직자 공개, 재산 공개한 거 보면 윤석열이 한 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이제 굳이 여쭤보셨으니까, 지금은 아직은 윤석열만 피고로 돼 있거든요. 왜냐면 계엄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니까 김건희도 공동 피고인으로 해서 하는 게, 피고로 해서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는 돈이 있죠. 아유, 많죠. 근데 왜 그 목걸이를 짝퉁을 차고 갔을까요? 그렇게 짝퉁을 정성스럽게 숨기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짝퉁이면 나라면 버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그게 짝퉁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짝퉁이라 하면 짝퉁이 됩니까? 그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짝퉁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김건희 씨는 인생에서 이렇게 다 가짜가 많아요. 아. 이름도 사실 바꿨잖아요. 인생도 다 뭐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뭐 논문 조작, 논문 심지어 대필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실 결혼도 뭐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연들이 있고. 뭐 너무너무 가짜가 많은데 심지어 목걸이까지 이제 가짜라고 다니는데 그것도 나토 순방이라는 첫 번째 순방 자리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이 다 있는 데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유명 브랜드의 고가품을 똑같이 카피한 거라고 다닌다? 이거 너무 대한민국 품격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이거 창피한 거예요. 진짜가 차라리 진짜라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아가지고. 저런 걸 이제 딜레마라고 하죠. 네. 진짜라고 하자니 이걸 어디서 났냐라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예. 가짜라고 하자니 얘기 그러면은 대통령 부인이 외국의 정상들 만나러 가는데 짝퉁 차고 가냐 이럴 것 같고 그래도 차라리 그렇게 욕먹는 게 낫지 벌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저거 가짜 모조품도 상표법 위반 이런 거 아닙니까? 만들어진 걸리죠. 쪽이 상표법 네. 위반으로 사는 것도 해당이 안 걸리는데 사는 근데 저거는 이제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데도 있었고 이제 지금도 어디 이제 어떤 해외에 나가면 이렇게 짝퉁 파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미삼아서 좀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매하는 쪽에서도 일종의 좀 숫자가 너무 많아 버리면 본인도 판매 목적이라고 해서 이거를 좀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저 정도 되는 거면 사실 이 지금 보도난 건 모조품을 만드는데도 몇백만 원 이상 주고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저거는 그리고 누가 저런 거를 아무나 함부로 모조품을 만들겠어요. 주문 제작을 했다면 본인도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진짜 가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아까 이제 임성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짝퉁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뭔가 내세울 만한 게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맨몸으로 나가면 옷 입으면 뭐 얼마짜리 입든지 본인의 알맹이가 중요하면 왜 그런 거를 걸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걸 느끼고 항상 가짜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이다 보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이거라도 있어야지 그것도 거짓말 같은데 그러면서도 자기 체면만 중요하지 저걸로 인해서 만약에 저게 진짜로 정말로 가짜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전 세계 우스꽝거리가 되는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나마 그 말도 계속 바뀌잖아요. 아까 그 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다시. 맨 처음에는 현지에서 빌려서 착용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2점은 지인한테 빌리고 1점은 산 거다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다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말을 진짜. 저렇게 바꾸는데 천박하다. 보스형님 TV님 오랜만에 댓글 들어오셨네요. 목걸이는 진품, 건이 본인이 짝퉁. 근데 보스형님 TV님이 이런 글도 주셨네요. 앵커님 하와이 패션으로 선글라스도 쓰고 방송하시면 구독자 늘어날 듯요. 안 됩니다. 근데요? 얼굴을 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요? 네. 하와이 패션 하고 하와이안 셔츠 뭐 이런 거 말. 하와이안 셔츠. 그런 거죠. 지금 셔츠도 뭐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게 하고 선글라스도 쓰고. 선글라스 너무 진한 거 말고 예. 이제 얼굴을 보이실 수 있게 연한 걸로 아니, 머리에 이렇게 얹혀가지고. 그까지? 휴가 기분을 휴양지 기분 내면 좀 시원하게 방송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아닐까요? 지금 같은 시간에 그 선글라스 끼고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는 끼시는 건 반대입니다. 장관님도? 네. 옛날에 선글라스 한 일주일 쓰고 한 적은 있었어요. 예. 그때 여기 눈 밑에 이거 저기 하느라고. 알겠습니다. 보스님 TV님. 뭐 날이 너무 더우면 한번 날지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목걸이 짧게 하면은 저는 김건희라서 다행이다. 문장 이상하다. 잠깐만. 왜 다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짜라는 걸 자백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가짜면은 지금 이런 혐의면 버렸겠죠. 당연히 버렸겠는데 보관했다는 것 자체가 전 진품이라는 거고 그리고 진품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혐의가 밝혀지면 이거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게 되잖아요. 그럼 진품이 할지도 그저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김건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 고가의 장신구를 못 버리는 그 욕심 끝까지 본인이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못 버리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증거가 저는 포착된 거기 때문에 참 저 희대의 캐릭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 장신구 하나 지키려고 본인의 그런 형량을 줄인다?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버렸을 텐데 김건희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 이 집에 숨기면은 이거를 갖고 있을 수 있겠지라는 그 욕심. 와, 어떻게 끝까지 그 욕심을 내는지 저는 진짜 감탄합니다. 특검이 그 목걸이 진품인가 감정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힘들다 힘들어. 이 정말 힘드네. 아니, 창피해. 이런 것까지 막 이거 진짜인지 봐야 돼요. 발 사이즈가 250인지 60도 봐야 되고 진짜 진품 명품. 근데 50이 아니고 60이라고 그러는데 260. 예. 그 키에 비해서 발이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60이면? 제가 다른 방송에선가 김건희 씨 발 무조건 250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발이 예전에 어디 순방 갔을 때 플랫 슈즈를 신는 게 있는데 발이 이렇게 딱 이렇게 넙대대한 거 딱 보면 발 사이즈가 보여요. 그러니까 다 여성들은 딱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약간 발이 큰 편이어서 발 큰 사람 보면 딱 보입니다. 김건희 씨 장군 발이에요. 장군 발. 그래서 분명 250 넘는다 했더니 딱 260으로 나오네 보니까. 그리고 그 고가품 좀 작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평소 우리 신는 거보다. 예. 그러면 260도 실제는 한 250 신을 55나 수 있는. 예. 그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 260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샤넬 바꾼 게 250이잖아요. 네. 그래서 250 나면 이건 빼박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신발이 김건희 거 아닐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 여성들이 이게 구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가 둥근 콩과 뾰족 콩가에 따라서 250 신을 때도 있고 60 신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50에서 60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김건희 발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이거 어디죠? 어디 장군 절에 발. 가서 찍은 것 같은데 맨발을 공개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김건희의 맨발. 최초 공개는 아니죠? 우리가 찍은 것은 아니니까. 여기 이제
비구니들인 것 같은데 만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봐요. 여기 보면은 발기자. 발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여성이 누구죠? 그분보다는 발이 더 커 보이기는 하네요. 네, 김건희 씨가 내 저기 쪽에서는 키가 제일 크네. 비율이 안 좋아서 그렇지 키 되게 커요. 그래요? 171인가 그럽니다. 김건희 씨 키가.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안 보이는 게 약간 비율이 조금 그러셔가지고 머리가 그렇고요. 커서. 네, 죄송한데 그 말까지 내가 못해가지고. 아니 뭐 사실인데 뭐 그거야. 그 발도 굉장히 넓적발. 저랑 제 발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250 이상이 분명히. 근데 그래서 김건희 발까지 클로즈업. 제가 그 방금 발레리나 발 클로즈업 한 사진 이거 여성의 발을 클로즈업 사진 처음 봅니다. 네. 아유. 킹을 뚫고 나올 것 같은데. 네, 장군발이에요, 장군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사진만 봐도 발 사이즈가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을걸요? 아유, 예. 아니, 제가 봐도 알아요. 네. 네. 보통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발. 큰 아까 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뾰족코, 둥근코, 그러니까 발볼이 넓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품마다 250에서 60까지 되게 유연하게 신을 수밖에 없어요. 발볼이 넓으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250이라서 이 사람 게 아니다. 아닙니다. 전 디자인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나 참 살다 보니까 우리가 발까지.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발 사이즈가. 신데렐라 구두 찾기처럼. 이거 잠깐 보여드렸더니 무지 외반증 있네. 발냄새나 도둑발이네. 살다 이제 발까지 다 봐야 되나. 두대왈 장군이요 족대왈 도적이라. 이분은 반딧불이님입니다. 아이고야. 두대왈 그러니까 대가리 크면 장군이고 족대왈 발 크면은 도적이다 그런 얘기죠. 두 개 다 해당되네요. 저 두성도 두 개 다 해당돼. 이건 두대왈 족대왈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사진 보니까 비례상으로 얼굴이 크긴 크네요. 아, 예. 머리가. 그 친척도 얘기해요. 그 김건희 씨 친척도 그 이명수 기자랑 17시간 통화한 것도 건희가 옛날에 완전 코끼리 다리고 머리도 엄청 크잖아. 그 컴플렉스 있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친척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큰 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헤쳐먹었나. 그래서 간도 커가지고요. 간도 크고. 예, 간도 크니까 저렇게 막 해먹은 겁니다. 국가 사업을 막 사적으로 이용하고. 예, 참 그런 걸 또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 아이고, 그것도 찾아낸 건 참 대단해요. 네, 예. 그거 오히려 고마워한 거 아니에요? 잃어버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건진이 특검이 찾아준 거 아니에요? 예. 건진이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어딘지 모른다고. 어딘지 모르는 걸 찾아준 거예요. 예, 예. 어딘지 모른다고 잃어버렸다고 아, 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다른 목걸이에요. 또 다른 겁니까? 이거는 이제 반클리프 아페일이라고 나도 첫 순방 때 그 착용했던 목걸이를 찾은 거고요. 그 건진이 잃어버렸던 건 건진이 크라프? 이제 통일교 쪽에서. 저거를 이제 그 지인한테 빌려서 찾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일교 측에서 그런 거 빌리지 마시고 저희 거 차세요라고 사줬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렸다고 한 거예요. 그럼 또 그것도 찾아줘야 돼요? 그것도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은 너무 친절해. 아, 진짜 이명박이가 지 거 아니라고 하는 BBK도 찾아다가 네 거다 이렇게 갖다 드리고 목걸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가지고 갖다 주고 아이고 참. 신발도 찾아야 되고 백도 찾아야 되고 참 바쁩니다. 통일교 얘기가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저께 통일교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에 그 정어리 TV 보면은 문선명 총재랑 김충식이 나오는 사진 이렇게 하면서 뭐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던데 김충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통일교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다.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럼 같이 사진이 찍혔을까요? 했더니 그건 모르겠다고. 그럼 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통일교 교인 교적부에 없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해명을 해왔어요. 그런 해명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글쎄요. 자, 통일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윤영호도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청구 방침이라고 제가 영장을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 예. 그 조사하면 이제 나올 거고 연결고리가 밝혀질 텐데 이 얘기를 해보고 마치려고 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선 때, 그 대선 후보 경선 때죠. 그때
신천지 쪽에서 야 윤석열이가 우리 엄청나게 도와줬으니까 10만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자. 그래가지고 윤석열이를 밀어주자. 그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서 찾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밀월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렇게 밝혔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랬을 거다라고 짐작은 되는데 왜? 이제야 얘기를 하나? 저거 진작 나온 얘기 아닙니까, 성철 의장님? 그렇죠. 그리고 저는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신천지 허위사실이다. 통일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권성동 그 자기 당대표 나가는 거 관련해서 통일교 사람들 가입시켰다는 그 문자 증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마도 종교적 힘을 빌려가지고 종교는 사실 이 종교 거기에 가입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당원 가입한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면 증거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통일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죠. 근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 왜 꽁꽁 숨기고 있다가 본인이 그 경선 졌을 때 그때 밝히든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당을 떠난 다음에 저는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공격할 때마다 본인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두 번하고 누릴 거 다 누렸으면서 나왔다고 해서 저렇게 폭탄 던지듯이 본인이 알고 있던 은폐하고 있던 동조하고 있던 방관하고 있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본인은 뭐 거기서 그럼 자유로운가? 그거를 은폐하고 있고 그거를 그냥 방관하고 있던 거에서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건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뭔가 우리가 몰랐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풍문으로 듣고 있던 그냥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건 고맙습니다만 본인은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죠. 근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추측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무너져 가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위원정당 해산으로 위원정당으로 이제 해산될 수도 있는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뱉어내고 대선 때 다 뱉어내고 정당이 이제 사라질 수 있을 때 그때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남아있는 조각들을 본인들이 가져가고 싶은 거겠죠. 모아서. 네, 모아 낙엽 줍듯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제 당을 재건해서 이준석 같은 사람이랑 손잡고 이러려는 의도를 이미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아니 본인은 뭐 자유롭습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만희 씨와 별장에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본인도 떳떳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저렇게 발설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그 이유 말고는 별로 해석이 안 됩니다. 네, 위원정당이 되면 주워 먹으려고. 네. 위원정당이 되면 주워 먹을 거 있나요? 일단 재산 많아요. 예. 남은 재산 국고 환수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제 국고는 이제 400억 정도가 이제 대선 때 썼던 자금이 들어가고요. 남아 있는 부동산들 자산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그거는 처분이 안 돼요. 위원정당으로 해산이 되면 그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산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그것도 있는데. 네. 국고 환수와 정당 목숨은 모든 게 다 국고 환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다 뱉어내도 남아 있는 거 재산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네. 아마 그거는 이제 저 국민의힘 법인 재산으로 된 게 아니라 예. 뭐 예를 들어 파서 소속 연구원이라 부설 연구원이라 이런 데 재산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다 환수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소속 의원들은 다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보궐선거가 열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때 아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깃발을 누군가 들어야 되는데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45명은 지금 제명하겠다. 박찬대 후보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을사오적 이래가지고 예, 반드시 제명하겠다라고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네. 제명돼야 돼요.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서 일부를 마쳐야 되겠네요. 한국 육상 남자 계주 400m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대회라고 하죠. 여기서 우승했네요. 야, 육상에서? 우리 육상에서 이렇게 독일 보흠의 로르하이데 스타디움에서 지금 유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 400m 계주 결선에서 서민준, 나마디 조엘진, 이재성, 김정윤 대표팀이 38초 50을 기록해서 남아공 인도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 육상이 세계대회 계주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운 여름에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축하드립니다. 예,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2부로 넘어갈 수 있게 돼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민주당의 황명선 의원님 만나보는데 황명선 의원 좀 낯설죠? 근데 임세은 소장님 네. 잘 아세요? 잘 알죠. 소개 한번 친합니다. 해주세요. 친해요? 네, 친합니다. 그 논산시장 3선을 하시고 예. 이번에 이제 초선으로 그 의회에 들어오셨고요. 이 지금 저희가 당대표 선거는 이제 박찬대 후보님, 정청래 후보님 두 분이 계신데 최고위원 선거도 보궐이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님 총리 가셔서 이제 거리가 돼서 그 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오신 분이십니다. 네. 네,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오시면 딸기 향내가 막 납니다. 저는 그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다니시길래 저분도 대표 나왔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군요. 예, 최고위원. 예. 인삼향도 납니다. 인삼향. 인삼향도 네, 납니다. 논산, 계룡, 금산 지역구기 때문에 인삼향도 납니다. 이분이 또 그 논산 계룡이 그 피닉스 그 김종민 의원 있었던 지역인데 그 논산에 황명선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 지역을 포기하고 다른 데 갔다는 얘기도 있죠. 오케이. 이따 오시면 제가 무슨 향기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아침에 함께해 주신 양지열 변호사님, 임세은 소장님, 성치훈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